자, 과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일단은 참 속이 상하네요. 오늘도 또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컴퓨터나 뭐 부품이나 뭐 이런 거 이상은 없습니다. 최신 상황이기 때문에 컴퓨터도 좋고 그냥 다 좋은데 저번 방송 때 사실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실시간 방송 중에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어디서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는지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찾을 수가 없었고 아마 인터넷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컴퓨터상 문제보다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다시 또 회선이라던가 기사님을 다시 또 이렇게 AS 요청을 해서 내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해서 안 되면 뭐 이사라도 가야죠. 가서 최대한 불편 안 드릴 수 있게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자, 녹화 영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실시간이든 뭐 녹화든 우리 코인뉴스 가족분들도 불안하지 않게 또 영상은 늦어지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자, 바로 진행할게요. 자, 두 번째 편이고, 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럭 가상자산 한 걸음 더 거래 지원할 듯. 요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바로 들었던 부분이죠. 블랙럭이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다고 공표를 했고, 뭐 블랙럭 코인이슈 영상 보시면 지난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1경 2천조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은 금액을 움직이는 주무르고 뭐 하는 뭐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비트코인 시장을 또 좌지우지하고 있을 정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그 자산 운용사고, 얘네들이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ETF를 출시를 해가지고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블랙록이 뭐 비트코인 관련 일 하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거는 뭐 코인이슈 영상 보신 분들은 작년부터 이미 알고 계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담보, 비트코인을 담보로 또 기업을 또 대출을 일으켜서 비트코인의 현물을 공격적으로 사는 또 우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네 지분 1대 주주로 16.3% 보유하고 있는 게 블랙록입니다. 쉽게 말해서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블랙록 내부에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약 20명 정도의 실무 그룹을 따로 그룹이 있을 정도로 지금 야무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레리핑크 형님 CEO,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래서 뉴욕에 기반을 둔 회사가 기관 투자자를 위해서 1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한다는 점, 국부펀드, 기금 및, 쉽게 말해서 블랙록 얘네들이 바이든 경제부 애들 똑같습니다. 출신이에요. 지금 바이든 경제부 출신 애들이 블랙록 임원이고, 블랙록 임원에 있는 애들이 바이든 그 가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든 경제부라던가 이런 행정 업무에서 필요한 직책이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블랙록 임원이나 뭐 CEO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높은 직급 인원들 데려다가 바이든 경제부, 행정부 이런 데다 앉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 정부 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쉽게 말해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한다. 그럼 미국 정부가 민주당 인원들이 비트코인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블랙록이 뭐 비트코인 하는 거는 뭐 누구나 아는 거고, 좀 딥하게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 우리가 비트코인을 담아야 되는지. 자, 요거는 작년 9월 기사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자, 파생 상품 거래에서도 블록체인을 채택한다. 기존에 뭐 주식이라던가 ETF, 펀드 이런 상품들을 다뤘고, 뭐 채권이라던가 연금 펀드까지 안 다루는 그 자산 상품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그 펀드도 비트코인도 상품화 시켜가지고 자산으로 다루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블랙록이 뭐 베리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앤소니, 뭐 엑소니라고 할게요. 앤소니는 엑소니도 중요하지 않죠. 얘네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에퀴티 스왑이라고, 자, 요거를 이제 이용하는 그 플랫폼 파트너십을 맺어서 앞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겠다 하는 건데, 에퀴티 스왑이 뭐냐면, 자,
좀 어려우니까 요거 귀 쫑긋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짧게 정의를 말씀드리면 주식의 실물 거래 없이 기준 가격과 약정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 그리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 일단 저희 파생상품, 파생거래 코인이슈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셨죠?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 곡물 ETF, 뭐 석유 ETF 이런 것들 막 그 양을 정할 수도 없고 뭐 잴 수도 없고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것 뭐라 그럴까? 원자재 ETF. 불이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함에 따라서 천연가스나 국제 그 석유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국제 석유 ETF를 사는 겁니다. 상품을. 그런 식으로 파생상품 이런 것들을 그 보통 OTC 거래에서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젠 스왑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업들 채권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서로 이렇게 좀 균형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래하는 것들 바꾸는 거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자, 지금 블랙록이 하는 거 보면은 에쿼티 스왑이라고 지금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위에서 기존에는 블록체인이 없었고 그냥 뭐 주식시장 위에서 OTC 거래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그거를 하는 거고 좀 딥하게 들어가면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 그럼 주식을 발행해서 뭐 그 발행한 만큼 또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걷어 사서 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럼 관리 및 운영을 하는데 자 그러면 기업들이 보통 부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부채를 상환해. 근데 부채 상환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그만큼 또 발행해. 그러면 뭐 부채를 일으키는 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 건데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 그럼 발행한 주식이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럴 때 회사는 뭐 회사주를 발행하던가 아니면은 발행 대신 뭐 부채를 끌어당기던가 그런 것들을 좀 균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정량의 부채는 주주의 또 내부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레버리지 역할 저희 레버리지 투자 알고 계시죠?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는데 1조를 찍으면은 시중에는 10조가 풀린다. 그게 레버리지 투자. 우리가 레버리지 투자할 때도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해지라던가 이런 것들 대체품 내가 지금 자산을 갖고 있는데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그 3월달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경기 정책들 긴축 정책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주식 시장보다는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를 한다.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뭐 일정량 부채를 지거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내부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하게 되면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업을 움직이려면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그리고 기업들이 부채를 적절하게 부채를 빌릴 때는 또 빌려서 레버리지 또 효과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섞어주고 기업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뭐예요? 에쿼티 스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채권이라던가 주식 발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스왑해주는 게 에쿼티 스왑이다. 에쿼티 스왑을 누가 한다? 블랙록이 하는데 앤서니사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베리스라는 플랫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앤서니사가 엑소니라고 할게요. 엑소니사가 어떤 회사냐? 자, 여기는 알라딘이라고 보통 이제 그 블랙록이 뭐 파생 상품 해가지고 거래하는 그 연결 매개체 알라딘 상품 그 뭐라 그럴까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사고 팝니다. 투자운용사, 뭐 보험사, 기업, 금융기관 해가지고 얘네를 통해서 펀드 상품도 구매를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알라딘을 통해서 엑소니랑 같이 이제 뭐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는데 자 요거는 작년 9월 7일입니다. 9월달 블랙록 엑소니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지분 교환 이러면서 이미 엑소니 블록체인 엑소니 얘네 회사가 누구랑 파트너십을 맺었냐면 시티그룹
9조 5천억 달러. 미국 세 번째로 큰 은행 시티그룹.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 우리 트럼프 또 경제부 출신 애들 골드만삭스. 2008 리먼 사태 때 살아남은 은행 두 곳 중 하나 골드만삭스 네트워크에 이미 가입을 해놨고, 자,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에 내놓으라는 기업들, 은행들 다 블랙록이랑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으면서 엑소니사에 다 네트워크 파트너십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엑소니가 자, 블랙록에서 유치합니다 해가지고 수압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이 같이 이렇게 파트너십 맺어 있고, 자, 이걸 정리하면서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이미 블랙록이 작년 6월달 자사의 투자 지원 서비스 알라딘이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구인을 모집했고, 그 구인 모집하는데 누가 들어갔다? 엑소니사. 베리스 플랫폼 채택돼서 에쿼티 수합을 이용하는데, 엑소니사 얘네 파트너십 네트워크에 누가 들어가 있다? 미국 세 번째 은행 시티은행, 그리고 골드만삭스, 블랙록 알라딘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어 있고. 자, 근데 엑소니사가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2020년도 11월달 2년 전에. 자, 누구랑 맺었다? 다이렉트북. 회사채 1차 발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출시. 다이렉트북이라고 엑소니사랑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얘네들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뭘 하냐?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자, 다이렉트 플랫폼은 처음에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미국 달러 투자 등급 발행에 위한 거래 발표 기능과 함께 출시되었으며, 기관 투자자를 위해서 구조화된 거래 데이터 및 문서 액세스 공통 세트를 제공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유로 거래를 통해서 전 세계를 계속 확장할 거다. 근데 얘네 파트너십, 여기 다이렉트 북에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파트너십 애들 뒤집어집니다. 그냥 미국 은행들, 전 세계 금융 은행들 다. 자, 소사이어티 제너럴, 그리고 HSBC, 미쓰비시, 다이렉트 북스에 합류. 총 19개 내노라는 전 세계 각국 내노라는 은행들 1등, 2등, 3등, 4등 은행들이 다 다이렉트북에 들어가 있는데, 자, 누가 들어갔냐? 자, 엑소니사랑 다이렉트북 그 파트너십 맺어 있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는 이미 들어가 있죠. 블랙록이랑 같이. 그리고 2020년도 11월 다이렉트북 엑소니 회사채 1차 발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출시했는데, 그냥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중간에 거칠 필요 없이. 그래서 회사채 발행하는데 프로세스 간소화됐고, 앞으로 회사 채권이라던가 이런 채권 매입 프로그램 이런 걸 플랫폼을 이제 발생해서 블랙록이랑 같이 미국, 영국, 일본, 그냥 각 국가들 핵심 은행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은 게 누가 있는, 핵심을 맺었고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디에요? 미국 1등 은행이죠. 자, 바클레이, 그리고 BNP 파리바스, 시티은행, 그리고 도이체뱅크, 골드만삭스, JP모건. 자, JP모건 1등, 뱅크 오브 아메리카 2등, 미국 2등, 모건 스탠리, 아까 2008 리먼 사태 때 살아남은 은행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4등 은행 미국, 소사이어티 제너럴, HSBC까지, 홀딩 PLC, 미쓰비시, UFJ 다 19개 은행, 스위스고 뭐고 플랫폼 네트워크에 합류해가지고 앞으로 뭘 하겠다? USD, 달러, 유로, 우리 GBP, 독일, 유로 다, 파운드만 다 들어가겠죠. 거래 전반에 걸쳐서 플랫폼 2,000개 이상의 거래를 발표했고, 총 금액 1.6조 달러가 넘는 거래 금액을 유통하고 채권화시키고 하는 플랫폼이 얘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AUM 글로벌 자산운용사 탑 20명 중 16명 포함해서 150명 이상의 기관 투자자가 플랫폼에 합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렵죠.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 친환경적이지 않다, 환경 문제 얘기하면서 비트코인 안 좋다, 좋다 계속해서 번복하는 얘기 나오고, 얘네들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블랙록
1경 2천조 이상 다루는 자산운용사, 그리고 엑소니, 그리고 다이렉트부까지 얘네 셋이 파트너십 맺어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 전세계 1등 금융권들, 얘네 파트너 네트워크 구성원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바클레이, BNP 파리바스, 뭐 시티, 도이체뱅크, 골드만삭, JP모건, 그냥 미국 4대 은행, 5대 은행 뭐 다 들어가고, HSBC, 뭐 일본 미쓰비시 다 들어갑니다. 각 국가들, 유명 금융 기업들, 은행들, 얘네들이 다 들어가서 뭘 하겠다? 전세계 1등 금융권들과 주식이나 채권 스왑부터 회사채까지, 채권 발행까지, 블록체인 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든지 다 하겠다. 근데 누구랑 같이 해요? 블랙럭이랑 같이, 엑소니, 다이렉트 얘네까지 같이 해서 블랙럭이 앞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일으킬 수 있는 채권 발행, 회사채 발행, 주식, 채권 스왑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라는 겁니다. 블랙럭. 지금 이미 얘네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뒤에서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어. 각 국가별, 은행별로 다 유명한 애들 다 1, 2, 3 다 포함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얘네들 다 무서운 놈들입니다. 1경 2천조면 애플부터 테슬라, 애플, 뭐 아마존, 전세계 시가총액 탑5 그 기업들 다 살 수 있어요. 그럴 정도의 자산을 굴리는 게 블랙럭입니다. 블랙럭 이퀄 미국 정부예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주식 채권, 뭐 회사채 발행, 채권 발행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인프라를 뒤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고, 요런 것들 모르죠? 방송에서 안 알려드리면 알 수 없습니다. 요거 방송에서 다루는 분들 1도 없어요. 블랙럭 얘기하면 아, 돈 많은 애들, 얘네들 비트코인 한대, 비트코인 가격 오르겠지, 끝. 근데 코인 이슈는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블랙럭이 왜 어떤 움직임을 앞으로 펼쳐서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앞으로 어떻게 팔 거고, 시장에 어떻게 들어올 것까지 정리를 싹 다 해드리죠. 자, 지금 블랙럭 지금 뭐 작년 그 10월 18일 프로쉐어스 비트코인 그 ETF 그 첫째 날 모금된 금액이 역대 최저 2등이라고 합니다. 많이 모인 금액 순으로 해서. 그럼 1등은 누구 걸까? 1등은 블랙럭 거라고 해요. 블랙럭이 1등인데, 자, 블랙럭이 뭐 금 관련해가지고 ETF 펀드를 출시했는데 거기에 자금이 역대급으로 많이 모여서 1등이 블랙럭 거, 그리고 2등이 프로쉐어스 비트코인 선물 ETF인데, 그럴 정도로 지금 블랙럭이 굉장히 뭐 자산운용사라던가 전세계 펀드, 뭐 채권, 회사채 뭐 다 통틀어서 어마무시한 금액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블랙럭이 채권, 펀드, 상품 이런 것들을 당연히 들어가고, 얘네들 블록체인 상에서 올리는 거, 관리하고 운영되는 것 당연히 들어가고, 또 비트코인 상품이 추가돼서 앞으로 블랙럭 뭐 포트폴리오, 우리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되면은 블랙럭이 파는 뭐 뮤추얼 펀드처럼 이런 것들 파는 거, 이런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추가로 거기다 뭐까지 들어가요? 추가로 NFT, 메타버스 펀드, ETF 상품 출시, NFT 펀드, NFT ETF, 메타버스 ETF 이런 것들 출시하게 될 겁니다. SEC 승인 또 받아서. 자, 블랙럭이 상품을 만들었어. 비트코인 펀드 상품. 비트코인 갈까 안 갈까? 가격.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상품 만든 거 전세계 사람들이 많이 살까? 아니면 블랙럭이 만든 상품 많이 살까? 블랙럭에서 비트코인 예치하고 담보로 이자 준다, 이자 지급한다, 이거 기사 뜨면 그때는 비트코인 못 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블랙럭이 지금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지네끼리 인프라 구성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주식, 파생상품, 비트코인 등 전세계 자산 시장이 연동되는 모습을 보게 해줄 거다. 블랙럭.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자산시장 상품 스왑. 자, 코인 이슈가 몇 달, 이거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앞으로 주식시장도 24시간 연동,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뭐
마감하고 열리고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죠. 비트코인 시장은 24시간이고. 근데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시장과 구분점, 경계선이 없어질 거다.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은 최소 구매가 한 주, 뭐 두 주, 뭐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죠. 최소 구매할 수 있는 게 한 주인데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 주식도 어떻게 된다? 토큰화 된다. 주식형 토큰으로 된다. STO 토큰처럼. 그러면 테슬라 한 주, 두 주, 10주 이런 식이 아니라 테슬라 0.001주, 비트코인 0.001 사토시처럼. 그리고 주식시장, 뭐 파생상품 시장, 아니면 뭐 비트코인 시장, 앞으로 자산시장 상품들이 어떻게 된다? 스와파된다. 연동이 된다. 그럼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비트코인 시장 자금으로 움직일 수 있고, 비트코인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파생상품 시장으로 옮길 수 있는. 앞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파생상품 거래하면 파생상품 사고, 내가 뭐 곡물 ETF 사고 싶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것 같네? 천연가스 가격 오를 것 같아. 천연가스 ETF 사다가, 안 되겠네. 비트코인 사야겠다. 비트코인 시장 가고. 모든 자산시장 상품이 스와파될 수 있는. 경계선, 구분선이 없어지는 자산시장의 토큰화. 자, 그러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부동산도 토큰화 하는 겁니다. 주식, 부동산, 실물 자산도 똑같이. 지금 이미 뉴욕이라던가 뭐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그 뉴욕 관련된 부동산을 토큰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뉴욕의 100평짜리 땅을, 부동산을 토큰화 시킵니다. 토큰을 100개로 쪼개가지고 0.0 뭐 1토큰, 2토큰. 사실 그게 시세가 100억이야. 그러면 1억, 뭐 1토큰당 뭐 1억씩 분할로 부동산도 하고, 거기에다 뭐 그 건물을 짓고 이렇게 임대료를 받아. 그는 그 내 지분만큼 임대료를 지급받고. 그런 식으로 부동산도 앞으로 토큰화 시키는 움직임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예언할게요. 다 이렇게 분할로 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그 인프라 플랫폼이 나와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런 것들 뭐 알고 계시면, 비트코인이 뭐 가니 안 가니, 가격이 안 올라서 뭐 걱정되니, 떨어졌니, 8천에 샀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1경 2천조를 굴리는 전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럭, 그들의 움직임을 아는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뭐 어떻다? 축복이다. 블랙럭 1경 2천조 코인이슈 방송 보시면은 딥하게 들어가죠. 어떻게 에쿼티 수합 해가지고 지금 전세계 금융 그 은행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도이체뱅크, 뭐 BNP 파라바이스, 뭐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소사이어티 제너럴스, 뭐 HSBC, 미쓰비시 은행까지 다, 이런 은행들 다 인프라 맺고 뒤에서 짝짝꿍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걱정하고 고민한다? 블랙럭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그 예치해서 이자 주는 날까지만 비트코인 가져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인생이 바뀔 겁니다. 1경 2천조를 굴리는 전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미국 정부, 블랙럭, 국부펀드, 그들의 움직임을 아는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축복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단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인텔 암호화폐 채굴 칩 생산 공식 발표. 아르고 블록체인 올해 칩 공급 발표. 요렇게 뭐 암호화폐 채굴 칩을 그 개발했다고 합니다. 인텔도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공식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인텔이 뭐 암호화폐 채굴 산업 들어오면은 말 끝난 거죠. 자, 채굴 산업에 인텔이 왜 들어오느냐? 채굴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채굴자가 채굴한 코인을 팔아야겠죠. 그럼 그 채굴한 코인을 수요할 사람, 수요할 시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굴 산업이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인텔도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 채굴 산업이 망할 것 같으면 전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1등 인텔이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진출할까? 들어올까? 얘네 인프라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뭐 몇 조 달러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인텔이 채굴 칩 생산 공식 발표했다. 요거는 비트코인 시장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르고 블록체인과 잭도시가 이끄는 블록이 올해 인텔이 생산한 암호화폐 채굴칩을 처음 공급받게 될 것. 우리 잭도시 형님 사명을 블록으로 바꿨죠. 스퀘어에서.
그래서 암호화폐 채굴, 이제 개인들도 채굴할 수 있게끔 만든다. 지갑 그 사업까지. 이제 암호화폐 채굴 칩 요거 인텔이 만든 거를 제일 먼저 공급받는다. 라고 하는데, 자, 보난자 마인 불리는 채굴용 A6 개발을 하고 있다고 처음 공개하고 있고, 요거 인텔의 채굴 A6 구입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코인데스크에서 확인했고, 그래서 GPU보다 와트당 1000배 넘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것. 자, 우리 코인이시 가족분들은 인텔이 지금 암호화폐 채굴 산업,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우리 A6 기계를 개발을 했어. 그러면 뭐를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 코인이시 가족분들은 이더리움 클래식 떠올리셔야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 그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뭐 우리 또 운영자님들한테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본인들 얘기를 하면서 뭐 자문도 구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투자 자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투자 자금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투자 자금들이 뭐 1억에서 한 3억 정도도 많으시고 뭐 10억이 넘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코인이슈 채널이 또 급이 또 다른 커뮤니티랑은 또 좀 어나더 레벨이죠. 다르죠. 근데 그런 분들이 투자금이 많다, 뭐 내가 리플이 뭐 100만 개 있어, 뭐 리플 뭐 50만 개 갖고 있어, 비트코인이 10개 있어, 그렇게 자랑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 뭐 100만원 분할로 조금씩 들어가시고 알바 해가지고 매일 뭐 5만원 10만원씩 주우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듣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왜 기죽을 필요 없냐? 작년 2021년도 폴리곤, 솔라나, 루나, 위믹스 이런 코인들 수익률 몇 프로 봤죠? 몇천 프로, 몇만 프로까지 올라갔죠. 상승했죠. 시바이누 코인이 4월 달에 400만원치를 샀는데, 제일 전고점 찍었을 때 그 400만원치 산 개수가 얼마가 됐어요? 하나로 4조가 됐습니다. 400만원을 샀는데 4조가 됐다? 주식으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주식판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코인판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코인이슈도 시바이누 갖고 있어요. 물론 그 정도 수익률까지는 안 되지만. 자, 지금 저희 그 에메랄드 등급분들 방송에서 언급드리지 않은 그 신규 추천 코인 해드리죠. 제가 그런 코인들을 하나둘씩 찍어봐 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방송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에메랄드 등급 그 코인에 대해서 또 정보 분석도 해드리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죠. 그런 코인들 그냥 100만원, 200만원만 담아도 그 정도로 몇천 프로, 몇만 프로 갈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에메랄드 등급 분들한테 따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코인들 가져가시면 굉장히 뭐 인생에 뒤바뀔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뭐 내가 막 뭐 자금이 많아서 많은 돈, 많은 투자 자금이 있어, 리플이 몇 개고 뭐 이더리움 클래식 몇 개, 비트코인 이더리움 몇 개고 자랑하실 필요 없고, 투자 자금들 적다고 고민하실 필요 없고, 아시겠죠? 주눅 들지 마시라는 거 이 말씀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더리움 클래식 이제 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인텔에서 보난자 마인으로 불리는 채굴용 A6를 개발했고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자,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이더리움 클래식 딱 떠올라야죠. 자,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 클래식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죠. 많은 폭의 그 상승을 보여줬고, ETC 우리 이번에 이제 하드 포크를 했는데, 자, 이번에 하드 포크를 했고, 미스틱 하드 포크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 일단은 2월 12일 날 했습니다. 2월 12일 날 했고 2월 13일 날 했고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었고, 자, 보시면은 뭐 이게 보여드려도 잘 모르시겠죠. 첫 번째 이더마인 해가지고 뭐 해시레이트 44.2% 갖고 있는 거, 얘네 이더리움 클래식의 거의 채굴을 이더마인이라는 회사가 다 갖고 있는데, 자,
일단은 미스틱 하드포크 어떤 하드포크 위주로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고, 일단 이더마인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이더마인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할 수 있는 해외 채굴풀이라고 하고 있고, 뭐 중국 베이징, 미국 동부, 유럽, 아시아 채굴 서버를 두고 여러 각국에서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비엔나에 본사를 두고 있고, 비트플라이 얘네 거래소, 비트플라이 얘네들이 지금 운영을 하는 핀테크 업체, 얘네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의 거의 27%, 거의 30% 가까이 채굴하고 있는 게 이더마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더마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 해시값을 42.6%,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하는 10명 중 5명이 얘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더마인. 그리고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있으며 이더를 27% 담당한다고 해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10명 중 3명이 이더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죠. 이더리움을 캐는 그 10명 중 3명은 이더마인이다. 30% 가까이 채굴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 이더마인이 왜 중요하냐? 이더마인이 갖고 있는 기계 뭐예요? A6 똑같이 얘네들 그 위주로, 우리 아마 제가 이게 예전에 1월달에 방송을 다뤄드렸는데, 자 보시면 1월 6일 날이죠. 거의 한 달 전에 다뤄드렸고, 눈을 좀 감고 있어요. 지금 방송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굉장히 좀 예민한데 눈까지 이렇게 감고 있으니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이렇게 다뤄드렸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의 채굴의 40%는, 최소 40%는 어떤 코인을 채굴한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비트코인 이게 채굴기인데, 엔트마이너 E3라고 이더리움 채굴기입니다. 뭐 GPU,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채굴기? A6, 그리고 뭐 CPU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GPU고, 그리고 또 A6는 요거는 기관들, 기업들, 진짜 정식 업체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성능은 얘가 제일 좋습니다. 이제 엔트마이너 E3라고 이더리움 채굴기고 성능이 제일 좋고, 근데 이 기계가 특징이 이더 해시값이 이더 해시인 코인들만 채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더 해시인 그 해시값을 갖고 있는 코인은 누구냐? 자, 이더 해시 코인 첫 번째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듣보잡이죠. 뭐 월코인, 뭐 아크로마, 일렉먼트리, 뭐. 자,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더마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할 수 있는 해외 채굴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베이징, 미국 동부, 전 세계 각국에 있고 비트플라이가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더마인이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 해시값을 42.6%를 해당하는 해시레이트를 갖고 있대. 50%를 이더리움 클래식 캐고 있어. 그리고 30%는 이더리움을 캐고 있어. 그러면 이더리움이 지금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 그럼 얘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장비로 캘 수 있는 거 뭐다? 이미 이더리움 클래식을 42% 캐고 있는데 27% 이더리움 캐고 있는 것들 어딜로 갈까? 장비를 중고값에 싸게 그냥 헐값에 팔까? 아니면 27%에 해당하는 수치를 이더리움 클래식, 기존에 캐고 있던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갈까? 이거는 뭐 그냥 1 더하기 1은 2라는 얘기죠.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인텔이 암호화폐 채굴 사업 뛰어들었죠. 공식 발표했고, 블록이 올해 인텔이 생산한 암호화폐 채굴칩을 처음 공급받게 되고, 보난자 마인, 인텔에서 만드는 것들, A6 채굴용. 지금 이미 채굴 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텔이 뛰어들 정도면 수요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밝다는 겁니다. 그러면 블랙록 지금 채굴 산업, 채굴 관련 주들 다 갖고 있죠. 라이엇 블록체인 갖고 있고 채굴. 그리고 또 우리 한 100만 대 가까이 계약하는 것도 중국에, 호주에 또 계약하는 것도 계약 성사시켰고, 뱅가드 암호화폐 또
관련주들, 채굴 산업 관련주들 갖고 있고, 피델리티도 뭐라 했어요? 얼마 전에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 채굴하고 있고 하나도 팔지 않고 축적하고 있다. 얘기 나오죠. 전 세계 탑5 자산 운용사들이 다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인텔까지.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내놓은 기업들, 자산 운용사 다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시장은 유망하다 밝혀졌고, 그러면 인텔이 채굴 사업 들어왔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작업 증명 방식 코인에서 지금 지분 증명 방식 코인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작업 증명 방식 코인은 죽을 거다, 없어질 거다 얘기하는데, 서로 갖고 있는 영향, 그 용도, 쓰이는 시장, 그게 다를 뿐 작업 증명 방식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아까 기사로 다뤄드렸듯이 미국에서 암호화폐 업계 세금 전쟁에서 암호화폐 채굴업자나 암호화폐 채굴업자라던가 아니면 뭐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 세금 안 낸다고 하죠. 그럼 채굴업계도 어떻게 돼요? 환호를 하겠죠. 더 잘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업증명 방식 코인은 무조건 살아남고, 이미 지금 지분증명으로 많이 바뀌어서 희소성 면에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바뀔 건데,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양강체제였죠. 작업증명 방식 코인. 그리고 지금 이미 비트코인은 많이 채굴을 하고 있고, 아, 비트코인은 채굴 안 해? 그러면 너 이더리움 채굴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근데 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더리움 자리를 대신할 코인은 누구다? 무조건 이더리움 클래시. 뭐 레이븐이다, 뭐 무슨 비트코인 캐시다, 뭐 아니면 또 뭐 있어요? 많죠. 작업증명 방식 코인들. 모네로, 뭐 제트캐시, 파일코인, 뭐 대시, 레이븐, 뭐 채굴성, 뭐 수익성으로 따지면 레이븐이 이더리움보다 더 높다. 그냥 뭐 채굴의 채자도 모르시는 분, 무조건 수익성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 자, 왜 이더리움 플래식으로 바뀌게 될 거냐? 자, 이더리움 해시레이트 비율 약 40%가 비트메인 A6에서 생성된 겁니다. 비트메인, 우지한 채굴기를 생산해서 그 채굴기 생산한 A6,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엔트-E3 요거 기계로 이더리움 100% 중에 40%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채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채굴기에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밖에 두 개밖에 채굴 안 되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왜? 해시 값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ETC, 해시 값이 ETC 코인만 채굴할 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더리움 자연스럽게 얘네 갖고 있는 장비 중고에 이더리움 클래식밖에 채굴할 수 없는 장비인데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죠.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무조건 어쩔 수 없이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한다. 자, 그럼 채굴하게 되면은 지금 이더리움 100% 중에 40%는 이더리움 클래식 무조건 채굴하게 되겠죠. 아까 이더마인까지 다 포함해서 얘네들까지. 그럼 앞으로 60%가 관건인데 60% 어떻게 될까? 지금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채굴하는데 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 따지면 다른 코인들보다 떨어져요. 맞아요. 왜? 가격도 낮고 채굴되는 이런 것들도 좀 안 좋고 뭐 안전성, 수익성 뭐 이런 것들 다 따져야 되니까 다른 코인들보다 떨어지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에서 이래선 안 되겠다. 이더리움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려면 업데이트, 하드포크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작년 2021년도 7월달 이더리움 클래식 매그니투 하드포크 해가지고 여기서 뭐예요? 이더리움과 호환성이 더욱더 높아졌고, 자, 최근에 2월 13일날 뭐가 있었죠? 이더리움 클래식 미스틱 하드포크 활성화했습니다. 여기서 안전적으로 성공이 됐고, 자, EIP3529는 가스비 환불 기능 제거의 목적을 두면서 새로운 계약을 거부하는 내용 탑재 뭐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중요하지 않고 가스비 환불할 수 있는 기능 제거 목적을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더리움이랑 호환성을 높였다고 해요. 호환성을 높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년 7월달 매그니투 하드포크에 이어서 앞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할 수 있게끔 호환성을 높여줘서 수익성, 뭐 안정성 그런 것들을 다 높이겠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 채굴자들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하드포크. 작년 7월달 하드포크 매그니토. 그리고 또 2월 13일 이틀 전 어제 있었던 거 미스틱 하드포크 요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하드포크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더리움 클래식이 21년도 8월달에 실시한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를 이더리움 클래식에도 적용시켜서 이더리움과 호환성을 높이겠다는 목표. 이번에 미스틱 하드포크가. 근데 아쉬운 점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런던 하드포크 때 제일 강점, 제일 좋았던 거 뭐 있어요? 거래량, NFT, 디파이, 거래량,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본 수수료를 소각시키는 기능을 넣었죠.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최고점, 전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했고 발행량보다 어떻게 돼요? 소각되는 양이 넘어섰고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그 시스템을 바이낸스, BNB 코인도 또 따라 했고 근데 그 기능, 기본 수수료가 소각되는 수수료로 소각되는 없어지는 요거 기능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어차피 채굴장 세력들이 채굴해 줄 거기 때문에 이거 소용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스틱 하드포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아까 40%는 무조건 이더리움 채굴자 중에 40%는 이더리움 클래식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60%는 아직 랜덤이다 말씀드렸고 60% 대상자 비트코인 있을 수 있을 거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파일코인, 모네로 제트, 뭐 제트 캐시, 대시, 레이븐 요런 코인들 채굴 수익성 뭐 좋으니까 레이븐이 뭐 하겠다 요런 것들 아직 섣불리 알 수 없습니다. 채굴을 할 때 세력들이 보는 게 일단은 수익성 무조건 보죠. 안전성 봅니다. 그 코인이 얼마나 안전한지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를 갖고 있게 될 건지 아무리 수익성이 뛰어나고 할지언정 이 코인이 불확실하고 안전하지가 않아.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뭐라 그럴까 전세계 자산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가치, 값어치가 없어. 그러면 의미 없습니다. 수익성이 좋다 한더라도 안전성, 수익성 뭐 이런 거 상품 가치성까지 요런 것들을 다 따져서 채굴장 세력들이 하는데 나머지 60%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더리움 2번에 나눠 걸쳐서 한 하드포크 업데이트로 인해서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게 누구다? 이더리움 클래식. 아시겠죠? 하드포크가 뭐예요? 코인이슈님 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은 뭐 업데이트, 기능을 뭐 탑재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새로운 코인을 발행한다. 그러면 그 주식으로 따지면 액면 분할이랑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에서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듯이 비트코인 캐시도 이캐시 이렇게 막 분할이 되고 하드포크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죠. 그런 하드포크가 있고 아니면 이번처럼 기술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들 뭐 롤백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하드포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원래는 이더리움도 하드포크 돼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게 이더리움 지금 있는 코인이고 예전에 있던 이더리움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인 거고 그런 식으로 하드포크. 그래서 코인이 만약에 발행이 됐다 그러면 주식으로 따지면 액면 분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드포크가 뭔지. 자, 이더리움 클래식. 그러면 앞으로 암호화폐 채굴 산업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인텔 들어왔고 블랙록, 뱅가드, 뭐 피델리티까지 전세계 내놓으라는 기업들 자산 뉴스 다 들어왔어. 계속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 관련 주가 기업들 커지고 있고 암호화폐 채굴 산업이 커지면 또 어떤 산업이 크게 성장이 돼요? 반도체 산업까지. 암호화폐 채굴은 반도체 산업을 크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 인텔이 커지고 블랙록이 커지고 뱅가드가 커지고 피델리티가 커지면 그 성장 끝에 반도체 산업이 다 커지고 암호화폐 채굴 산업도 커지면 최고 수혜자는 누가 된다? 이더리움 클래식 될 것. 이더리움 $1000 시그널. 이더리움 딱 끝.
이더리움 클래식 여기까지. 이더리움 클래식 요거 모아가시면 뒤집어진다는 거. 앞으로 이더리움이 주민증명으로 바뀌게 되면은 비트코인 그 나머지 작업증명 방식 메이저 롤모델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채굴장 세력들이 무조건 밀어주는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자, 요거 한 달 전에 영상 있습니다. 요거 꼭 챙겨보세요. 1월 6일날 뒤집어지는 거 요거 제가 전달해드렸고, 자, OK코인 스텔라 USDC를 통합하는 최초의 미국 거래소가 됨. 자, 하단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녹화 영상이어도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코인 이슈 힘 난다는 거 빨리 인터넷 빨리 고쳐가지고 실시간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소매 및 기간한 고객을 위해서 미국에서 스텔라 USDC 진입로 제공을 하고 있고, 자, 우리 스텔라 관련돼서 오랜만에 나왔죠. 이제 OK인 플랫폼 스텔라 USDC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 OK코인이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19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좀 있는 거래소예요. 2013년도 설립돼서 190개 이상 국가나 지역에서 소매라던가 기관 투자자들한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OK코인. 그리고 뭐 USD, 유로, 뭐 브라질, 뭐 그리고 뭐 SGD 이런 각국 통화 50개 이상의 다양한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할 수 있고, OK코인의 디파이, 스테이킹도 기능 가능해서 예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산 관리자, 벤처 캐피탈 헤지펀드, 소매 브로커, 얘는 지불 프로세서를 다 비롯해서 전 세계 기관의 기간 거래 도구와 API를 제공하는 게 OK코인. 그리고 얘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유럽이라던가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미국까지 전 세계 자산 시장, 그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드립니다. 정리가 안 되네요. 자, 전 세계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라이센스 취득까지 해가지고. 자, OK코인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USDC 입출금을 지원하여 사용자에게 또 다른 중요한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하죠. 이게 뭔 얘기냐면 미국에서 앞으로 달러로 USDC를 변환해서 코인을 매수할 수 있고 매도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거기 어디서 한다? OK코인 거래소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파점 및 미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지금 머니그램이랑 뭐 이런 그 코인 또 ATM 기계들 다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전 세계 미국 뭐 자파점 뭐 아니면 뭐 음식점 이런 데 매장에서 POS 단말기에 딱 USDC 코인 결제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지금 깔고 있죠. 근데 그 USDC 뭐랑 같이 간다? 어떤 코인이랑? 스텔라 네트워크 기반에서 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래서 스텔라 하는 겁니다. 데닐 닉슨, 이 통합을 통해서 더 많은 사용자가 스텔라에서 USDC를 활용하여 지불 경로를 열고 사용 사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OK코인이 스텔라의 USDC 속도와 저렴한 비용을 플랫폼에 도입하고 더 많은 액세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요거까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하단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드 밸런스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 제드 맥칼럽 그 스텔라 코인을 만든 창시자, 그리고 리플 코인까지 같이 만들었죠. 우리 제드 맥칼럽이랑 크리스 라센 처음에 리플 코인을 만들었는데 서로 이렇게, 요것도 코인이슈 실시간 방송 예전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꼭 지난 영상 보시고 그 공부하세요. 제가 카드 올려드릴게요. 위에 꼭 보시고 공부하시라는 거. 자, 제드 맥칼럽이 리플이랑 스텔라 같이 만들고 리플 회사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리플한테 이젠 물량을 받았고 매일매일 리플을 팔고 있죠. 요게 이제 제드 맥칼럽이 갖고 있는 리플 수량인데, 자, 보시면 남은 수량이 5억 9,300만 개 리플, 1개월 평균 270만 개. 부럽습니다.
리플을 한 6억 개 갖고 있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진짜 그냥 뭐 잠 안 자도 피곤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3개월 평균 뭐 129만 개 갖고 있고, 제드 밸런스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1월 15일 날 200만 개, 16일 날 160만 개 이렇게 하다가 23일, 24일은 8만 6천 개밖에 안 팔고, 1월 25일 280만 개, 350만 개, 2월 3일, 4일, 5일, 6일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는 370만 개, 257만 개 팔고 있죠. 자, 그러면 제드 맥칼럽 이미 뭐 예전에 그 동키 막 이런 관련해가지고 또 만들고 돈이 많았습니다. 2012년도, 13년도부터 돈이 많았고, 지금 말할 필요 없고 굉장히 돈이 많을 건데, 자, 제드 맥칼럽이 요렇게 리플을 팔아서 그 돈을 어디다 쓸까? 자, 5억 9천 개 남았고 3개월 평균 126만 개. XRP를 매도해. 그럼 자금들, 그 현금들 어디로 유입될까? 누가 갖고 있을까? 돈 어디에 쓸까? 자, 뻔하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굳이 뭐 제드 맥칼럽이 트위터만 가보셔도 내가 뭐 돈을 어디에 쓰고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더라도, 자, 스텔라 홈페이지 들어가면 설립자 및 수석 건축가 제드 맥칼럽, 이미 스텔라도 많은 물량 갖고 있어. 얘가 만들었으니까 뭐 절반 이상 갖고 있겠죠. 데닐 렉슨 뭐 CEO 전무이사 이 누님은 뭐 바지일 수 있는 거고, 제드 맥칼럽 위주로 스텔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돈 뒤집어지게 많아. 얘가 뭐 리플 지금 당장 몇 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스텔라 뭐 움직여, 파트너십 맺어. 그러면 그냥 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스텔라. 자, 그러면 코인이슈 영상 보시면 리플 스텔라 관련해서 영상 뭐 대한민국 유튜브 뭐 통틀어서 그 어떤 커뮤니티보다 많을 건데, 그건 장담합니다. 리플 스텔라 관련 영상. 리플은 뭐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 항상 이런 질문이 따라다닙니다. 리또속, 뭐 리플은 사면 안 된다, 리플은 뭐 기회 가치 비용 따지면서 뭐가 안 좋고 공부 안 되신 분들. 자, 코인이슈님, 리플은 제드 맥칼럽이 매달 시장에 많은 양을 매도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올라요. 오를 수가 없어요. 자, 요거 보세요. 제드 맥칼럽 밸런스 보면은 매일매일 지금 1월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160만 개, 280만 개, 350만 개, 370만 개 이렇게 많이 파는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게,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게 당연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플이 제드 맥칼럽이 요거 판다 그래서 가격이 진짜 안 오는 걸까? 자,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코인이슈 가족분들한테는 요 얘기가 의미가 없어요. 왜? 코인이슈 포트폴리오, CBDC, XRP, 죄송합니다. CBDC,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코인 두 가지 뭐 있죠? 리플, 스텔라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리플, 뭐 제드 맥칼럽이 리플을 팔아서 스텔라를 자금 투입하든 뭐 XRP 매도한 자금을 스텔라에 쓰든 개발 생태계에 들어가든 의미 없어. 왜? 리플이 잘 되면 좋은 거고 스텔라가 잘 되면 좋은 거야. 제드 맥칼럽이 돈 그 리플 팔아가지고 스텔라에 쓰겠다는데 뭐가 의미가 필요합니까? 자, 두 번째, 제드 맥칼럽이 리플을 많이 팔아서 리플 가격이 안 오르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 공부가 안 되어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매도하는 양이 이미 제드 맥칼럽한테 그 XRP를 줄 때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당장 내일 제드 맥칼럽이야 5억 9천 개 한 방에 덤핑으로 던질 거야. 안 됩니다. 계약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매일 최대 판매할 수 있는, 매도할 수 있는,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매도할 수 있는 양이, 수요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리플 어떤 코인이에요? 리플 코인이 전 세계 코인 관련 기업들, 회사들, 커뮤니티가 가장 큽니다. 그만큼 찌라시들, 호재 뉴스 이런 것들, 루머들 제일 많고, 뭐 일루미, 뭐 세력 붙은 코인이다 이런 것들 다. 그 많은 이유가 뭘까?
전 세계 투자자들 관심이 제일 많은 코인이 리플이에요. 말들도 많은 코인이 리플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리플이 가격 상승하는데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가 폭발적으로 떨어지는 거. 전 세계로 가장 큰 커뮤니티 XRP 아미, 트위터 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이미 커뮤니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리플 모르면 간첩이야. 비트코인 하는데 매도하는 양보다 많은 양의 그보다, 제드 맥칼렙이 아무리 많이 던져도 그 양보다, 정해져 있는 양이, 그 정해져 있는 매도하는 양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드 맥칼렙이 시장에 던지는 거, 리플 가격 영향력 영향 주는 거 1도 없다 말씀드릴게요. 물론 1도는 없진 않겠죠. 0.001은 있겠죠. 시장이 던지니까, 몇백만 개씩 계속해서 던지니까. 근데 큰 영향은 없다. 왜? SEC 소송 리플 때문에, 리플이랑 SEC 소송 때문에 지금 못 사고 있는 것 뿐이지, 제드 맥칼렙이 그래서 떨어지고 가격이 안 오른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리플의 빈자리 누가 채워요? 스텔라. 그럼 스텔라 빈자리는 누가 채워요? 리플. 서로 채워줄 수 있는, 리플이랑 스텔라는 라이벌이다.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다. 없으면 어떤 사이다? 없으면 못 사는 사이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공존하는 코인이다. 리플 빈자리 있으면 스텔라가 메꾸고, 스텔라가 빈자리는 리플이 메꾸는,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공존하는 코인 누구다? 리플, 스텔라. 자, 그러면 2022년도 CBDC랑 스테이블 코인의 한 해가 될 거다 라고 코인이슈가 말씀드렸고, 2022년도 좋은 코인 선정할 때 그런 코인들 담으면 좋다. 근데 그 코인들 중 하나, 두 가지가 있는데 뭐다? 리플, 스텔라. 기축통화 달러의 투명성과 확장성을 중복시켜줄, USDC를 사용하면 많이 할수록, 사용하는 곳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많아질수록 뭐가 좋아진다? 달러가 영향력이 커진다. 그럼 기축통화 달러의 투명성, 송금하는 거 다 블록체인상으로 남아. 투명해. 확장성, 암호화폐 거래소, 아니면 미국, 뭐 전세계 국가들, 칠레 스테이블 코인, 뭐 페소 국가들 다 USDC 연동해서 스텔라 네트워크 위에서 전송됩니다. 확장성까지 증폭시켜줘.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겁니다. USDC. 미국이 밀어주는 대표 스테이블 코인 USDC와 스텔라는 한 몸이다. 스텔라 딱 끝.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유일무이 미국 대표 스테이블 코인 USDC 네트워크는 스텔라. 여기까지. 자, 리플 남았죠. 자, 이거 확실히 녹화 방송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자, 좀 속이 상해도 어쩔 수 없죠. 하여튼 인터넷을 고쳐야겠죠. 자, 리플사 보고서 2022년도 대규모 암호화폐 채택 기대치 높아. AMB 크립토가 리플사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와 CBDC 광범위한 채택과 그 영향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있다. 그러면서 결제 혁신은 가치의 인터넷 중심이며 리플이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뭐라 그래요? CBDC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작업들에 추가될 것.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반 사용 사례와 혜택은 기관, 정부, 소비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AMB 크립토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다? 2022년도는 각 국가별로 CBDC를 발행하고 내세울 건데, 그 중에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들어간다. 근데 리플이랑 스텔라는 각국 CBDC의 기술력, 협력, 프로토콜, 네트워크 다 이런 것들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 쓰일 수밖에 없고 유망하다 라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망할 수 없다. 왜? 리플 없는 CBDC, 스텔라 없는 CBDC, 스테이블 코인은 있을 수 없다 라는 얘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리플과 디지털 유로 협회 파트너십. 리플이 디지털 유로 협회랑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요거 중요하지 않아요. 전 다른 방송들에서 많이 다뤘을 거라 생각되고, 디지털 유로 협회, 디지털 유로
유로, CBDC, 유로권에서 이제 앞으로 유로화를 CBDC 만들면 디지털 유로 하겠죠. 디지털 유로를 이제 기술적이거나 네트워크 이런 거 기술적 협업 들어가는 거, 뭐 IBM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유럽 결제은행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리플 기술력이 안 들어가고 프로토콜이나 이런 정보력 뭐 이런 것들 기술이 안 들어가면 만들 수 없습니다. CBDC. 자, 상식적으로 디지털 달러, 뭐 중국에서 아무리 뭐 베이징 디지털 위안화 CBDC 개발했대. 걔네들이 개발한 기술력이 좋을까? 아니면은 이미 10년 전부터 CBDC 다 송금하고 개발했던 리플, 스텔라 얘네들 기술력이 좋을까? 입 아픕니다. 누가 좋을지는.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CBDC를 성공시키고, 그리고 CBDC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서 어떤 거를 하고 싶어요? 1대1로 무역에 디지털 위안화로 금융 통합을 하고 싶죠. 165개국 다 철도 깔아주고 인프라망 설치해주고 다 고리 대금업 해가지고 중국한테 지금 빚지게 한 다음에 너네 빚 못 갚아? 그러면 앞으로 무역 대금 쓸 때 디지털 위안화로 쓰면서 뭐 165개국을 자기네 국가 안에 뭐 종속하는 속국처럼 이렇게 좀 다스리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금융을 통합시키는 움직임을 뭘로 한다? 디지털 위안화. 그 뜻은 뭐예요? 앞으로 5일 달러가 아니고 앞으로 아랍이나 뭐 사우디 이런 데 가가지고 중국 애들이 야 너네 달러로 쓰지 말고 디지털 위안화로 쓰자. 그러면 5일 달러에서 5일 디지털 위안화. 무역 대금 뭘로 결제해요? 달러가 아닌 무역 대금 디지털 위안화. 그럼 전 세계 지금 기축통화 달러의 자리를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로 차지하겠다, 차지하고 싶다 라는 야망을 지금 펼치고 있고, 베이징 동계 올림픽 열면서 야심차게 하이핀테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각 국가별로 한국, 일본, 지금 미국, 뭐 유럽권 다 CBDC를 만들게 될 건데,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서 어떻게 돼요? 기존에 갖고 있던 기축통화 달러의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 중국은 달러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유럽은 달러를 뭐 보조하거나 아니면 또 달러 자리를 또 차지하고 싶어서 혈안될 수도 있고, 그러면 각 국가별로 자기네 나라 법정 화폐가 화폐 전쟁 패권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기축통화에 들어가고 싶으면 리플을 자기네 국가 파트너십에 들어와야 될까? 아니면 배척해야 될까? 내가 중국이야. 리플이랑 친하게 지내면 기술력들을 다 빼먹어서 그 높은 기술력들로 전세계 화폐 패권 전쟁에서 1등 하고 싶어. 그럼 리플을 친하게 지내야겠죠. 미국, 리플 팽겨칠 수 있을까? 팽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합니다. 왜? 리플 기술력 무시 못해요. 스텔라 팽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미국 정부 골드만삭스 USDC 연동해가지고 스텔라랑 친하게 지내죠. 물론 미국 입장에서 스텔라랑 친하게 지내면 그 리플을 팽할 수도 있겠죠. 그런 움직임을 펼칠 수 있겠죠. 그러면 스텔라가 당첨됐어. 그러면 리플을 원하는 국가들, 미국이 버린다 할지언정 없을까? 달러, 반미, 달러에 대응하는 CBDC를 만드는 국가들 입장에서 리플을 당연히 끌어당겨야겠죠. 디지털 유로 협회 파트너십 맺은 거 리플. 유로화에 기술력 이전하는 거 누가 들어간다? 리플. 그러면 리플이랑 스텔라 이 두 회사는 앞으로 각 국가별로 CBDC를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터키에서 지금 이번에 법정화폐 가치 리라화가 폭락하면서 헤더 거래량이 급증했죠. 그러면 앞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차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쓰이게 될 건데,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비트코인 시장 연결도 되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랑 앞으로 CBDC가 필요하게 되고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인프라망이 깔리게 되면 각 국가별로 아니면 각 기업들, 기관들, 은행들 필요로 하는 코인 회사 누구를 필요로 할까? 리플, 스텔라. 이래서 리플, 스텔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리플과 디지털 유로 협회 파트너십 들어간 거, 이러한 맥락에서 유로화, 디지털 유로, 디지털 CBDC 유로 만드는 애들이 리플을 원했다. 자, 우리는 CBDC 분야에 우리의 작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 파트너로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컨소시엄에 리플이 들어와 있다. 뭐 스테이블 코인 뭐 다 들어갔는데 리플 당연히 으뜸으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지금 디지털 유로 협회 네트워크 합류한 거 요거 이상하지 않죠? 디지털 유로 협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해서 금융 전문 싱크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BDC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화폐 등을 연구했고, 예전에 페이스북 그 리브라 스테이블코인 연구할 때도 여기서 같이 기술 협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빠그라지면서 최근에 또 그 2억 달러에 매각을 했죠. 기술력을 기술 그 정보를 이제 매각을 했는데, 리플이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요. 디지털 유로 협회한테. 자, 이미 지금 리플은 유럽 디지털 유로뿐만 아니라 예전 우리 금융의 중심, 금융의 허브 어디 있어요? 영국. 뭐 브렉시트 이후에 좀 영향력을 많이 잃었지만 영국 중앙은행에서도 영란은행 CBDC 발행한다고 하죠. 브리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그럼 디지털 브리트코인 요걸 발행할 건데, CBDC 워킹 그룹 구성원에 페이팔, 마스터카드, 컨센시스, R3,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들이 다 참여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갈 거다? 자, 요게 작년 6월 달에 영란은행에서 CBDC 관련 심층 보고서를 분석하고 발행합니다. 이미 영국은 지금 금융 우리 허브 자리에서 빼앗겼고 혁신이 필요합니다. 결제의 혁신, 금융의 혁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 그 비트코인 관련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도 지금 다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우체국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끔 비트코인을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제도화시키는 게 영국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영란은행에서 이미 CBDC 관련을 심층 보고서를 6월 달에 발표를 했고, 6월 11일, 13일 G7 정상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CBDC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CBDC가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나왔죠.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규제하는데 페북, 리브라, CBDC 개발하면 안 된다. 왜? 페북이 CBDC 스테이블코인 발행하게 되면은 큰일 난다. 디지털 달러 패권 뺏긴다.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 지금 CBDC 워킹 그룹 구성원에 페이팔, 마스터카드, 컨센시스, R3 기존의 금융업체들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리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리플 분명히 들어가죠. 근데 지금 이미 6월달 G7 정상회의에서 페북, 리브라 그리고 또 SEC 리플 소송 중인데 미국 눈치 보이죠. 당연히 영미권 국가고. 근데 리플이랑 협업 맺어가지고 CBDC 워킹그룹에 리플 들어간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이 어떤 식으로 그 영국 CBDC에 일조를 해요? 디지털 파운드 재단을 출범합니다. 우리 브래든 갈린 하우스 형님이 열이 받았어. 돈 뒤집어지게 많죠. 영국에 그냥 디지털 파운드 재단을 그냥 설립해버려. 영국 정부 CBDC 연구 개발이랑 각종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면서 비영리 단체를 출범합니다. 자, 영리가 아닌 비영리 설립을 했죠. 요것도 중요합니다. 비영리로. 자, 그래서 디지털 파운드 재단 창립을 구성원이 리플, 엑센추어, 펀트, 빌론그룹, 일렉트로늄, 더 리얼라이제이션 그룹, CGI 그룹, 아발란치, 영란은행 핀테크 전문가까지 영란은행의 핀테크 전문가 합류해서 이 핀테크 전문가가 영란은행 CBDC 그룹에 가가지고 매개체 전달하는 역할. 자, 이토록 영국 보고서에서 뭐라 그래요? 영국에서 가장 투자자들한테 인기 있는 코인 1등 누구예요? 리플. 2위 A다. 우리 코인이슈 포트폴리오 다 들어가 있죠. 이래서 코인이슈 포트폴리오 과학이다. 영국에서 리플 A다만 사줘도 코인이슈 포트폴리오 밥값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CBDC 지금 자, 영국 CBDC 워킹그룹 구성원이 지금 리플 당연히 얘기 못하죠. G7 정상회의 다 해놨고 눈치 보이기 때문에. 자, 러시아
인도, CBDC 관련 프로토콜, 기술력 협업, 리플 안 했을까? 무조건 했습니다. 근데 표면상 당연히 드러내지 못한다. 자, 그러면 프로토콜 파일럿 프로그램 리플 사용에 국민들 반감 없겠죠. 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인, 리플, 그 다음 에이다. 그러면 CBDC 기술력의 네트워크, 뭐 전송망에, 송금망에 리플 들어갔어. 에이다 들어갔어. 당연히 반감 없죠. 그러면 CBDC 네트워크 송금망 프로토콜 쓰이는 거 확률 제일 높은 거 에이다일까 리플일까? 뭐 리플 에이다가 들어가도 코인이슈 포트폴리오니까 좋고, CBDC 송금망 안 쓰인다 하더라도 사설 송금 수단으로 채택 확률이 높다. CBDC가 들어가. 자, 영국인들이 국민들이 디지털 브리트코인 발행되면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브리트코인으로 이자를 받겠죠. 그럼 영국 영란은행이나 영국 1등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브리트코인 비트코인을 예치하면 브리트코인 연동돼가지고 이자를 줄 수 있는. 그럼 그 스테이블 코인 누구로 가는 게 제일 좋을까? 영국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고 믿을 수 있는 코인 리플.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리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영란은행 CBDC는 브리트코인은 리플이랑 같이 간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미 리플 디지털 유로협회 네트워크 합류해가지고 디지털 유로화에도 리플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각국 CBDC, 영국 CBDC가 앞으로 달러 자리를 노려, 아니면 디지털 유로가 달러 자리를 노려. 그러면 리플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얘네들이 리플을 가져가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스텔라. 아시겠죠? 자, 리플 보고서. 리플사 보고서 2022년도 대규모 암호화폐 채택 기대치 높아. 기관들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CBDC 광범위 채택과 영향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존재. 각국에서 CBDC 발행하는 움직임이 가져갈 것. 말씀드렸죠. 각국에서 우리 디지털 원화 6월달부터 뭐 실험한다고 하고 2차 사용 실험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엔화,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화. 각국의 이제 국가들 정부에서 CBDC를 발표하게 될 건데, 그 CBDC 기술력, 프로토콜, 네트워크, 송금망 누구 거 쓴다? 무조건 리플, 스텔라. 얘네들 국가에서 이제 기축통화, 달러 자리 위협을 노릴 수 있는 거, 달러 패권을 바꿀 수 있는 거, 이번 기회 단 한 번 중국이 그걸 노리고 있고, 디지털 위안화를 전 세계 각국가 중에 제일 빨리 개발하고 있고, 이제 기축통화, 패권 전쟁, 화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디지털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화폐 패권 전쟁. 달러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빼앗느냐. 그러면 그 화폐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거 누가 있어요? 기술력, 프로토콜, 네트워크, 송금망 필요할 건데, 그러면 지금 암호화폐 코인 업체 중에 제일 뛰어난 기술력, 송금망 갖고 있는 기업 코인들 리플, 스텔라.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CBDC를 발행하고 달러 패권 자리를 노리는 국가들은 리플, 스텔라가 필요하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코인 이슈가 뭐라 그랬죠? 코인 이슈가 2022년도 어떤 코인들 구매하고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냐? CBDC,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코인들. 뭐 방송하시는 분들, 기사하시는 분들 CBDC 나오면 리플 망한다, 스텔라 망한다,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거고. 자, 그리고 또 그런 코인이랑 또 회사, 메타버스, NFT 관련 코인들, 그리고 대기업 관련 코인들, 뭐 SK, 뭐 삼성, 애플, 뭐 메타 이런 코인들 들어오면, 그리고 또 웹 3.0 플랫폼 코인들까지 요런 코인들 눈여겨보셔야 된다. 코인이슈 포트폴리오 CBDC 스테이블 코인 요거 리플, 스텔라 들어가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자, 에메랄드 등급 분들 제가 이더리움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을 소개해드렸죠. 그런 것도 다 웹 3.0 플랫폼이랑 해가지고 NFT 다 맥락에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시바이누 코인 400만원 주고 샀는데 4조가 됐어요. 그런 코인들 추천해드린다는 거. 자, 리플, 디지털 유로 협회, 네트워크 합류. 요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 기사하고 뭐 디지털 유로 협회에 들어간다. 그냥 리플 관련된 영상 보신 분들은 그냥 한번 뭐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비교를 하셔도 좋고. 디지털 유로 협회, 디지털 유로 협회 들어간다. 역시 리플 좋네. 가격 오를 겁니다. 디지털 유로에 CBDC에 쓰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죠. 근데 디지털 유로 협회 들어가는 거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각국 CBDC, 화폐, 패권 전쟁에 필요한 거 리플이고, 그리고 또 스텔라다. 기술력을 필요로 할 거다. 그러면 국가에서 리플 스텔라 팽할 수 없고 앞으로 자기네 애들로, 자기네 기업들로 아쉬워서라도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진짜 리플을 공부하시고 이런 것들 세계 경제 정치 맞물려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송 없습니다. 생색 한번 내야죠. 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실 겁니다. 디지털 유로 협회 이런 관련 내용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방송 한 번도 없을 거예요. 하나도 눈 씻고 찾아봐도. 물론 이거 방송 나오면 똑같이 뭐 커뮤니티 정리본이라던가 이렇게 똑같이 관련돼서 내용 나오겠죠. 이 코인 이슈가 그 멤버십 분들이 커뮤니티를 올려드리죠. 근데 그 관련된 글을 복사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보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니까 그 유료 관련 이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만약에 쓰실 거면 출처를 놓고 쓰시면은 그것까지는 제가 그냥 뭐 허용하겠습니다. 근데 출처 없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쓴 것 마냥 하시면은 가슴이 아프다는 거. 코인 이슈는 진짜 밤잠 설쳐가면서 하루에 막 몇 시간 잠을 줄여가면서 준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내용들 가져가시면 좀 출처를 꼭 남겨달라는 거. 3년, 4년 막 방송하시는 분들도 가져가신다고 제보를 받습니다. 그런 분들. 자, 리플 스텔라고. 자, 미국 SEC 블록파이에 1억 달러의 기록적 벌금 부과 예정. 요거를 왜 갖고 왔냐면, 자, 우리 SEC 블록파이 요거 이더리움 계열의 이제 디파이 플랫폼, 미국 거의 뭐 최대 블록파이, 암호화폐 예치하고 이자 받고 대출해주고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1억 달러의 벌금을 과할 것, 1200억, 역사상 뭐 거의 한 최고 정도 SEC에서. 그래서 이제 거의 벌금을 내고 이제 끝낸다. 그래서 이렇게 끝낸다고 하는데 요거랑 SEC 리플 소송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미국 SEC 블록파이 1억 달러 기록적 벌금 부과 예정이라고 하죠. 이미 거의 이제 기사와 뭐 월가나 이런 그 암호화폐 크립토 이제 공신력이 있는 기자들은 뭐 한 며칠 있다가 소송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웃긴 게, 자, 이렇게 뭐 합의 예정이라고 하죠. SEC에서 블록파이를 소송한 게 기사화된 게 작년 9월 달입니다. 뭐 기사 뭐 소송 준비까지 하면 작년 6월, 7월 하더라도 지금 1년이 채 되지 않았죠. 자, 그러면 리플은 SEC가 언제 소송을 제기했을까? 리플한테 2020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월 달에. 지금 1년하고도 넘었죠. 1년하고도 거의 한 2개월, 뭐 3개월 가까이 다 돼가는데, 아니죠. 2년 가까이 돼가네요. 1년이죠. 2020년도 12월이니까 죄송합니다. 1년하고 한 2달? 3달 정도 다 돼가는데, 블록파이는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어. 근데 지금 뭐 1억 달러 1200억 벌금 합의 예정이고, 리플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그냥 밀당하고 있고.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냥 이런 기사들 딱 보고, 그냥 기록 벌금 부과 예정이구나. 근데 코인 이슈 가족분들은 리플 소중한 돈이, 피 같은 돈이 리플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아셔야겠죠. 이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 하는 겁니다. 다른 방송이랑 좀 차원이 달라야지. 그냥 좀 차별이 좀 돼야지. 밤늦게까지 봐주시고 공부하시는데. 자, 1년 넘게 진척이 없는 리플랩스랑 대조되죠. 6개월도 채 안 돼서 벌금 합의 예정 나옵니다. 블록파이가. 그러면 리플랩스가 1200억이 없어서 소송이 지금 안 끝나는 걸까? 자, 첫 번째.
미국 재무부, SEC, 우리 제니 옐런 누님, 송금망, 은행들 가장 두려웠던 게 뭘까? 스테이블 코인 작년. 페이스북, 구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죠.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고 했고, 리브라. 처음엔 DM에서 리브라로 바꿨고, 지금 뭐 얼마 전에 기술 그 정보를 다 매각했지. 2억 달러로. 포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자, 미국 정부에서 당연히 페이스북이 전 세계 인구 79억 명 중에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다 세계 플랫폼들 공통 사용자까지 다 해서 사용하는 인원들 거의 50억에서 6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한 50억 된다고 해요. 그럼 전 세계 인구 3분의 2가량이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나오면 달러보다 리브라를 더 빨리 쓰겠죠. 왜? 페이스북 SNS 하면서 그냥 편하게 송금해. 은행 갈 일 없겠죠. 그러면 달러 패권을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한테 뺏기는 겁니다. 알고 있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위협적이니까 당연히 미국 정부에서 허락 안 해주죠. 너네 안 돼. 못 만들어. 그렇게 해서 무산돼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는 얘기 없고. 그러면 구 페이스북, 메타,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만큼이나 위협적인 존재 누가 있을까? 기존 금융권, 기득권 세력들한테. 스위프트망. 미국 애들이죠. 달러 다 쓰는데 기존에 막 이틀 3일 걸리던 거 수수료 뒤집어지게 비쌉니다. 근데 리플로 보내니까 10초면 가버려. 수수료도 거의 안 들어. 그럼 누가 그 스위프트만 쓸까? 그리고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시티은행 처음에 암호화폐 반대해. 송금하면 안 된대. 비트코인 도박이래. 그러면서 지금은 걔네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하고 암호화폐 예치하면은 디지털 달러 이자로 주는 수용하는 움직임을 펼치고 있죠. 거기에서 제일 방해되는 거 송금망, 코인, 리플 당연히 규제할 수밖에 없고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은행 이퀄 정부입니다. 돈 많은 애들이 콜 이퀄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리플을 어떻게 돼요?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미국 정부가 구 페이스북, 메타,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한 것처럼 리플도 규제를 하는데 규제하면서 동시에 미국 재무부라던가 이런 은행 디지털 달러도 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 USDF 은행들 컨소시엄 구성해서 디지털 달러를 시중에 배포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USDC가 될 수도 있고 은행들 컨소시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USDF 이런 코인들 만들어 가지고 리플이 하는 역할을 대체제 역할을 인프라 마련할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 리플을 규제하고 계속해서 질질 끄는 거다. 자, 리플 SEC 소송이 왜 소송했는지 그냥 증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소송돼서 안 좋은 코인인지만 알고 있고 왜 소송을 했는지 그 진정한 이면을 공부하고 알려는 분들은 10분 중 한두 분도 안 됩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리플 SEC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뭘까?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게 뭘까? 자, SEC가 리플 소송해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 미국 관리 규제 하에 공존하는 움직임으로 가게 될 것.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안 된다면 스텔라 받아들이고 미국에서 안 하면은 중국 쪽에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유로 아니면은 다른 국가들 CBDC 디지털 달러 패권 기축통화의 패권을 흔들 수 있는 곳에 국가에 가서 붙을 수 있는 거고 충분히 걱정하실 거 없다. 자, 두 번째 이미 SEC랑 리플랩스 뒤에서 모종의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죠. 싸고 치는 고스톱이다. 왜? 관리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SEC랑 서로 리플이랑 빵 형님이랑 브래든 갈링하우스랑 우리 게리 겐슬러 형님이랑 저기 파리바게트에서 우유에다 빵 한잔 하면서 우유에다 빵 한 잔이 아니라 빵에다 우유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형님 제가 벌금을 리플로 드릴게요. 리플 얼마 갈지 아시잖아요. 추후에 SEC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추후에 벌금 합의할 때 소송하게 되면 소송 종료되면 리플로 지급도 가능하다는 SEC 의견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리플은 유동성 증권이래. 증권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안 좋은 얘기 다 해. 근데 벌금 만약에 소송 합의되면 벌금을 리플로도 받을 수 있게 받겠대. SEC에서. 말이야 방구야 이거. 이게 뭐예요? 짜여진 각본이다.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각 국가별로 CBDC 화폐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디지털 달러, 5일 달러 자리를 지금 위협하는 게 디지털 위안화, 중국 CBDC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 디지털 유로도 뒤질 수 없지. 디지털 달러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가져야겠다. 그래서 디지털 유로 지금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디지털 원화, 디지털 엔화도 앞으로 화폐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플 필요한 기업들, 코인들, 그 국가들 누가 필요해요? 리플, 스텔라. 자, 기축통화를 위한 전세계 CBDC 디지털 화폐 패권 전쟁이 이제 시작된다. 2022년도는 CBDC 각 국가별로 스테이블코인 회가 스테이블코인의 한 해가 될 것이다. SDR 우리 퍼센티지 원화, 엔화, 달러, 런민비 거기 포함되려면 앞으로 화폐 패권 전쟁에 우위를 선점해야 되고 밀리면 안 되겠죠. 그럼 그거 들어가려면 어떤 기업들, 어떤 코인들을 품에 안고 가야 된다? 화폐 전쟁의 이면에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리플,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텔라까지. 이제 앞으로 리플, 스텔라 모시기 전쟁이 시작된다. 리플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 네트워크 질이 안 좋아서 실시간 방송을 못 해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제가 내일 인터넷 관련해서 기사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하고 내일 잠을 안 자더라도 뭐가 문제점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 만약 문제점을 못 찾는다 하기에는 컴퓨터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던지까지 하더라도 해서라도 한번 원인을 문제점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자, 영상은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번에는 이제 좀 밤늦게 실시간 방송을 켜가지고 새벽 1시 좀 넘게까지 한 1700분가량 이렇게 봐주셨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면서도 또 연세가 좀 많으시고 또 고령화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또 밤늦게까지 고생해주시는 게 또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녹화 영상을 다시 좀 대체를 했고, 하단에 좋아요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코인이슈 힘내라고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고, 가격은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죠. 횡보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1편 영상에서 우리 또 시향 다뤄드렸습니다. 지금 어떤지 요거 관련해서 다뤄드렸고, 1편 보시고 2편부터는 또 중요한 내용도 블랙로크 죄송합니다. 블랙록 관련해서 내용들이랑, 그리고 또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또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좋아하시는 분들 실시간 방송으로 못 보셔가지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또 영국 중앙은행 스텔라, 리플 관련해서 왜 또 리플, 스텔라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코인인지까지 다뤄드렸고, 자, 코인 이슈는 매주 월수금 오후 9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영상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인터넷 기사님 오시면은 최대한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들 해석,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 한번 해볼게요. 말씀을 드리고, 네트워크 좀 불안하지 않게 방송을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좋은 밤 되시고요. 다들 수요일날 오후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호박. 녹화 영상인데 호박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지금 11, 거의 12시 가까이 됐네요.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진짜 들어가 볼게요. 호박.